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9월 학력평가 해설을 맡게 된 꽃보다 물리 김유경입니다. 자, 빠르게 1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그림 먼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수평면 위에 지금 자전거 그리고 자전거 타는 아이가 정지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 첫 번째 줄을 함께 읽어보면 그림은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자전거 위에 어린이가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을 나타내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가만히 그리고 정지야. 얘들아, 어떤 상황에서 무언가 정지했다라고 하는 얘기, 물리학에서 뭘 얘기해? 알짜임의 크기가 0이란 얘기야. 자, 그러면 가장 첫 줄에 무엇이 정지해 있다라 그랬어? 바로 자전거가 정지해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전거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더했을 때 그 크기는 0이란 얘기야. 그리고 이 어린 아이도 가만히 정지해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어린이에 작용하는 힘을 다 더했을 때 그 합력 혹은 알짜임도 역시 0이란 얘기야. 자, 이렇게 합력에 대해서 묻고 있다라는 얘기는 작용, 반작용 혹은 힘의 평형, 이런 힘의 작용 간의 관계를 묻겠다라는 건데요. 그럼 우리 보기 기억부터 보면서 바로 보겠습니다. 기억에 자전거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0이다라고 했는데 선생님 여기 쓴 것처럼 이미 0이라고 얘기했지. 얘들아, 이런 기억 보기 같은 경우는 그냥 직관적으로 해결해야 될 만큼 우리는 연습이 충분히 되어야 돼. 자, 기억, 바로 정답 체크할게요. 그리고 니은, 어린이가 자전거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그리고 수평면이 자전거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수평면은 누구를 떠받치고 있지 얘들아? 자전거를 떠받치고 있어. 그리고 자전거 위에 어린아이가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수평면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자전거와 그리고 어린아이가 누르는 힘을 모두 위로 떠받쳐줘야 돼. 여기서 자전거를 받쳐준다. 무슨 얘기야? 결국 수평면이 받쳐주는 힘의 크기는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누르는 힘과 자전거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합한 것과 같아야 돼.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고친다? 니은의 첫 번째 줄에 어린이가 자전거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자전거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합하면 수평면이 자전거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같다. 이렇게 고쳐줘야 돼. 그럼 바로 니은이 오답이다 라고 체크가 되겠죠. 혹은 둘 중에 누가 더 크다라고 표현한다면 뒤에 나와 있는 수평면이 자전거를 받쳐주는 힘의 크기가 더 크다라고 고쳐야 됩니다. 자, 여러 방법으로 고칠 수 있으니까 잘 체크하시고 그리고 디귿 보겠습니다. 수평면에 자전거에 작용하는 힘과 어린이에게 작용하는 중력은 작용과 반작용 관계다라고 합니다. 얘들아, 교과서에 아주 대놓고 우리 학습 목표에 주어져 있어. 작용과 반작용을 설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작용, 반작용이다 라는 걸 우리는 늘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문제에서 직접 보여주는 거야. 자, 그럼 작용, 반작용 뭔지 체크 먼저 해볼게요. 작용과 반작용 이렇게 적어줬을 때 선생님 뭐라 그래 항상? A가 B에 뭐 하는 힘이라고 표현을 할 때 이것이 작용이라면 주어와 목적어를 바꿔서 B가 A에 뭐 하는 힘이다 라고 얘기하라 그랬어. 자, 여기서 선생님이 물결 표시한 이유는 뭐냐? 누르는 힘, 당기는 힘, 미는 힘, 그런 어떠한 작용이 상관이 없이 그냥 말 그대로 힘이면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오로지 이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바뀌어서. 자,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중력이란 걸 조금 헷갈리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 끝에 그럼 중력을 다시 보도록 할게요. 어린이에게 작용하는 중력이라 그랬어. 중력은 누가 작용하는 거야? 지구가 어린이에게 작용하는 힘이야. 자, 그러면 앞에서 수평면이를 A라고 볼게요. 자, 수평면이 자전거에 B라고 해보자. 그러면 수평면이 자전거에 작용하는 힘의 반작용은 뭐가 돼야 돼? 자전거가 수평면에 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 돼야 돼.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구가 어린이에게 작용하는 중력의 반작용은 뭐다? 어린이가 지구에 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힘은 작용, 반작용이 아니란 얘기야. 자, 그럼 이렇게 오답 체크되면은 바로 기억 하나 정답 있는 1번이다 라고 정답 체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줬지만 여기 충분히 연습을 해서
1분이 뭐야 얘들아? 한 30초 안에 문제 읽으면서 바로 끝낼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2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역시 자주 등장하는 문제인데 운동을 분류해라 라는 얘기야. 자, 분류 기준 옆에부터 보면은 운동 방향이 일정한가? 일정하다란 얘기는 앞만 보고 쭉 간다란 얘기니까 어떤 운동을 말한다? 직진 운동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요. 뭐 곡선 경로가 될 수 있고 아예 원의 경로가 될 수도 있고 고불고불고불 방향이 바뀌기만 하면은 모두 아니오에 들어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물체의 속력이 일정한가, 속도의 크기가 일정하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때도 예, 아니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크기가 일정하다. 이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가속도의 크기가 0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자, 그때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또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기억에 낙하하는 물체의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B에 해당한다라고 써 있어요, 얘들아. 우선 직선 운동이니까 이 위에 A, B 둘 중에 하나 해당하는 거 맞고,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것 뭐야? 속도의 크기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운동이니까 변하긴 변하는 거야. 그럼 기억에서 등가속도 운동은 B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역시 맞다. 또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 C에 해당하는 운동을 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0이다라고 합니다. 자, 물체의 속력이 일정하다. 속도의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가속도의 크기가 0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이 D에 해당하는 우리가 잘 이렇게 낚일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냐면 등속 원운동. 자, 이 등속 원운동은 속력의 크기 일정해. 근데 방향이 계속 바뀌어. 왜? 원의 중심을 향해서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다? 가속도의 크기가 있다란 얘기야. 그래서 그 가속도를 우리가 원의 중심을 향하는 가속도다라고 해서 구심가속도라고 부릅니다. 구심가속도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 우리 바로 니은은 오답이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디귿.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포물선 운동은 D에 해당한다. 자, 포물선 경로를 따라서 속도의 크기도 변하기 때문에 D에 해당하는 거지 맞아서 이번에 디귿 정답이다. 또 체크가 되겠죠. 자, 기억 디귿 정답 있는 건 몇 번에 있어? 바로 4번에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그 다음 이번에 3번 문제 또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문제 읽을 것 없이 바로 가나 식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가는 반응 전의 물질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자, 얘들아. 뭐야? 원자번호 1에 해당하는 수소야. 수소와 수소를 결합시켰다라고 얘기를 해. 얘들아, 가장 작은 원자기 때문에, 원소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쪼갤 수가 없겠지. 그렇다면 가는 어떤 반응이다? 자, 저 수소 원자 핵을 이용한 반응이니까 핵 융합 반응이다 라고 해야 돼. 자, 그리고 나 235의 질량수를 갖고 92번의 원자 번호를 갖는 이 우라늄을 원자 번호가 작은 것으로 지금 나누고 있어. 이런 운동 뭐라고 한다? 이런 반응 뭐라고 한다? 바로 핵 분열이라고 한다. 이렇게 쓰겠지. 자, 선생님은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사실 바로 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도 알 거야.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 하지만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임의의 원소를 X라고 해보자. 그리고 이 원소의 원소 번호를 소문자 A 그리고 질량수를 B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핵 반응에서 반응 전의 질량수와 반응 후의 질량수의 합은 어떻다라고 얘기했지? 같다 그랬어. 그리고 원자 번호의 합도 반응 전과 반응 후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아래 식 세워서 구할 수가 있겠죠.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235에 어떻게 돼? 무엇을 더한다? B를 더한 이 값은 질량수로 봤을 때 141에 92에 2를 더한다. 이렇게 쓰겠지. 이러면 틀렸지, 얘들아. 1을 더하고 싶은데 이 1에 해당하는 이 중성자가 몇 개 있어? 3개 있으니까 곱하기 3을 해서 더해줘야 돼. 자, 이렇게 계산하면 그대로 B가 1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래 흰색으로 쓰면 이제 원자 번호 밑에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92에 A를 더하면 이제 뭐가 나와야 된다? 56 플러스 36
플러스 0 곱하기 3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자, 이렇게 나오면 그대로 A는 0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럼 원자번호 0이래. 양성자 없다는 얘기지. 그런데 질량수가 1이다 라고 했으니까 결국 중성자 하나를 나타내는 게 기억이다 라고 얘기하고, 얘들아 우리 수능 볼 거면 이 정도는 암기를 한번 해주자. 이거 다시 계산할 일 없도록. 자, 이렇게 찾고 또 하나 있습니다. 볼 것. 자, 요 숫자. 이 숫자가 나타내는 게 핵융합 그리고 핵 분열을 하면서 에너지가 발생했다라는 얘기야. 에너지 왜 발생한다라 그랬어? 질량이 손실되면서 결손되면서 에너지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결손된 질량의 크기는, 질량의 양은 결국 발생한 에너지의 크기와 같다라고 하니까 둘 중에 질량 결손은 누가 더 크다? 에너지의 크기가 훨씬 큰 나가 더 크다 이렇게 보겠죠. 자, 이렇게 위에 식을 설명하고 나서 바로 학생 A, B, C 맞는 얘기 했는지 보겠습니다. 학생 A, 가는 핵 분열 반응이야 라고 했는데 선생님 뭐라 그랬을까? 핵 융합 반응이다 라고 했으니까 오답이지. 두 번째 학생 B, 질량 결손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이 숫자가 더 크기 때문에 질량 결손이 크다라고 해서 이 학생 B가 한 말은 정답이다 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 학생 C, 기억은 중성자다. 중성자 맞았지 얘들아? 외워달라고 그랬어. 그러면 결국 정답은 학생 B와 학생 C가 포함된 역시 4번 또 체크할 수 있겠죠. 이 정도 문제도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다? 빠르게 체크하고 다른 문제에 집중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바로 처음 볼 수 있는 4번과 같은 문제 집중을 좀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회로도가 지금 주어져 있어. 어떤 회로도인지 볼게요. 전지, 전원장치겠지. 그리고 스위치, 전류계, 전압계, 그리고 막대 B 혹은 Q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에서 막대 P와 막대 Q는 길이와 단면적이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저항값을 각각 측정하고 각각의 전기전도도를 측정했다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그림이나 표를 먼저 보고 문제를 읽어봐. 자, 그러다 보니까 실수할 뻔했어. 바로 앞에 있는 숫자만 비교를 했던 거야, 크기를.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 단위가 조금 달랐어. 자, 요거 체크하고 또 우리 알아야 될 식 아래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저항이라는 크기를 우리가 얘기를 할 거야, 얘들아. 이 크기는 ohm의 법칙으로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저항의 길이, 단면적, 그리고 전기전도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저항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좋아하는 아이돌을 만나러 갈 거야. 근데 그 아이돌까지 가는 길에 가시밭길이 있다라고 해보자. 그 가시밭길이 엄청 길어. 어때? 가기가 힘들지? 그 가시밭길은 선생님이 그 아이돌에게 가는 걸 방해하는 거야. 결국 저항 역할을 할 텐데, 그럼 아주 그 길이 길면 길수록 힘들다라고 했으니까 저항이라는 것은 길이의 어떤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얘들아? 길이에 비례하는 관계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이 터널을 통과하고 선생님이 그 사랑하는 아이돌을 만나러 갈 거야. 그런데 그 터널이 아주 좁대. 어린아이들 가듯이 포복으로 갈 만큼 좁대. 하나는 아주 넓대. 아주 당당하게 뛰어갈 수 있을 만큼 넓대. 자, 그럼 좁으면 좁을수록 선생님은 가기가 힘들어. 그 말은 단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가기 쉬우니까 방해하는 저항은 작아진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선생님은 저항을 통과하는 일종의 전자 역할을 한 거겠지. 자, 실제로 그래서 저항이라는 것은 저항의 단면적 그리고 저항의 길이와 이런 관계를 갖는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등식으로 만들어. 그걸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식이야. 자, 학교에서 최근에 배웠지? 선생님도 가르쳤어. 자, 여기서 이 콩나물 같은 이 친구를 우리는 로우라고 읽습니다. 바로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비저항이란 얘기야. 비저항이 뭐냐면 선생님이 어떤 금속으로 도선을 만들 때 이 금속은 정말 너무 전류가 잘 흘러. 근데 어떤 거는 안 흘러. 그러한 물질의 특성이란 얘기야. 모양에 아무 관계없이 그냥 특성이야. 어떤 느낌이냐. 선생님이 머리를 자른다고 갑자기 남자가 되진 않잖아. 선생님이 여자라는 특성이 바뀌지 않듯이 물질의 모양에 관계가 없는 특성, 이게 바로 비저항이라는 개념이야. 자, 그럼 비저항이라는 것은 결국 저항이
비저항과 비례한다라고 볼 텐데 전기전도도라는 것은 전류가 잘 통하는 정도를 얘기해. 그럼 비저항과 전기전도도는 서로 어떤 관계다? 저항이 클수록 큰 값, 전기가 잘 흐를수록 큰 값이야. 둘이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선생님 그냥 크다 작다 이렇게 쓸게요. 자, 전기전도도는 지금 Q가 크다라고 얘기할 거고 P가 작다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면 비저항 로우라는 것은 둘 중에 누가 크다? 여기가 커. P가 커. 그리고 Q가 작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 상황에서 P와 Q는 모양이 똑같대. 자, 그럼 비저항이 큰 P가 저항값도 크다라고 얘기가 되겠지. 그리고 니은이 작다. 이렇게 쓸 거야. 자, 이렇게 확인했으면 우리가 바로 기억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식 반드시 관계들 기억해놓고 기억 볼게요. 기억에서 기억은 니은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억 위에 써놓은 대로 크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이겠죠. 그리고 니은, P의 단면적만 증가시키면 P의 저항값은 원래 기억보다 커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바로 아래에 있는 식을 써볼 텐데 단면적을 증가시킨다라고 했을 때 이 저항값이 원래보다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어떻게 돼야 돼? 반비례하니까 저항값은 그대로 작아져야 되겠죠. 그러면 니은 고쳐야 되겠지. 커진다 대신에 작아진다라고 고치고 그리고 오답이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디귿. Q의 길이를 변화시키면 Y의 전기전도도는 변한다라고 그랬어. 자, 전기전도도는 역수를 취하면 비저항이라 그랬어. 그리고 비저항이라는 것은 물질의 특성이라서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 온도가 일정하다면. 자, 모든 조건이 같다면을 얘기한 거야. 그러면 이것이 변하지 않으면 당연히 전기전도도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니까 디귿 변한다라고 나와서 오답이다라고 또 체크합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1번에 있는 기억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지. 자, 바로 5번에 있는 충격량 관련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충격량 먼저 A부터 보면은 글러브를 뒤로 빼며 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이 공의 움직임은 포수제더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처음에 속도를 포수가 제어할 수가 없어. 그러면 포수는 공을 받아서 정지시켰을 때 이때 운동량의 변화량, 이때의 충격량은 그대로 일정할 수밖에 없다란 얘기야. 그런데 뒤로 빼면서 공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받는데 걸리는 시간, 공이 정지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증가시킨 경우겠지. 자, 아래 충격량이라는 것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충격량이라는 것은 그대로 힘과 걸린 시간의 곱이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 시간을 길게 한대. 그러면 어떻게? 힘은 작아진다라고 되겠지. 자, 실제로 공을 이렇게 뒤로 빼면서 받으면서 이 포수가 받는 충격력을 줄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B 보도록 할게요. 활시위를 당겨 화살을 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활시위를 쫙 당기면서 힘을 주겠지. 자, 힘을 계속 증가시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충격량이 커질 거고 충격량이 커진다는 얘기는 운동량의 변화량도 커지니까 결국 속력도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속력의 변화량이 커지니까 처음에 출발하는 이 공의 속력도 커진다라는 거. 그리고 C 같은 경우 폭신한 매트 위로 낙하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A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떨어질 때의 그 충격량은 일정한데 바닥까지 닿으면서 정지하는 데까지 시간을 길게 해줌으로써 사람이 받는 힘의 크기를 줄이는 경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에 대한 설명이 끝났으니까 바로 기억, 니은, 디귿 확인해 볼게요. 기억에 A에서 충돌 시간이 늘어나, 여기 시간이 늘어나 글러브가 받는 평균 힘이 작아진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그대로 정답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니은, B에서 활시위를 더 당길수록 활시위를 떠날 때 화살의 속력은 커진다. 자, 충격량을 크게 해서 속도를 크게 하는 경우다라고 하니까 니은도 그대로 정답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디귿 볼게요. C에서 높이가 더 낮은 곳에서 낙하할수록 높이가 낮은 곳에서 낙하한다? 무슨 얘기야? 이 사람이 처음 낙하하기 시작할 때의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 닿았을 때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작아지겠지.
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 매트로부터 사람이 받는 충격량은 커진다라고 합니다. 얘들아, 운동 에너지가 작아져. 그 말은 사람의 질량은 일정할 때 속력은 작아지는 거니까 충격량의 크기는 작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그대로 오답 체크하고 정답 그대로 3번 확인하시고 한 장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문제 어떻게 한다? 빠르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우리 개념 완성에도 있을 만큼 아주 흔한 문제니까 이제 연습이 잘 되었어야 돼. 잘 체크하시고 그대로 한 장 넘어가서 이제 6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도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운동량 보존 법칙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린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각각 2kg, 1kg의 물체 A, B가 접촉하여 2m/s로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이다 라고 합니다. 자, 마찰이 없다. 그 말은 뭐다? 밀어주고 있지도 않고 등속도 운동이니까 외력이 없는 상황이다 라고 주어진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가해 상황에서 처음에 운동량의 크기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될까? 둘을 우리가 한 물체다라고 생각하면 총 질량이 3kg 쓰겠지. 자, 여기에 속력 2m/s라고 주어지니까 결국 처음 운동량의 크기는 6kg m/s라고 씁니다. 자, 그리고 나를 보겠습니다. 나는 가에서 A와 B가 분리된 후 같은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역시 등속도 운동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때 A와 B의 속력은 각각 1m/s 그리고 B는 VB이다 라고 합니다. 자, 외력이 없어. 보존돼야 돼. 운동량이. 자, 그럼 그때 우리 나중 운동량을 그냥 P라고 썼는데 이 크기가 보존되니까 처음과 동일한 6kg m/s 이렇게 주어지겠지. 그런데 A와 B가 각각 다르게 움직인대. 그러면 이 6이라는 크기는 A와 B의 운동량의 합이다 라고 쓸 거예요. 자, A의 운동량의 크기 먼저 구하면 2kg에 1m/s 그리고 B의 운동량 구하면 1kg에 VB 이렇게 주어지고, 결과적으로 단위를 빼고 쓴다면 6이라는 이 값은 2 플러스 VB라고 주어져서 결국 VB라는 값은 4m/s이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했으니까 역시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에 가에서 A와 B의 운동량의 크기는 같다라고 하는데 운동량이라는 거 어떻게 구했지? 질량과 속도의 곱이잖아. 그럼 A와 B의 각각의 운동량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하니까 몇 대 몇이야? A 대 B가 2대 1이다라고 해야 돼. 그런데 기억에 같다라고 나왔으니까 기억은 오답이겠죠. 자, 이 크기 B 한번 옆에 쓰고 갈게요. PA 대 PB는 질량의 B와 같아서 그대로 2대 1이다 라고 해야 돼. 자, A가 더 크다란 얘기. 그리고 니은에 VB라는 값은 4m/s다 라고 하는데 여기 그대로 구했으니까 니은은 그대로 정답이다. 또 체크할 수 있죠. 자, 마지막 디귿 보겠습니다. 분리되기 전과 선생님 잘못 읽었어. 분리되기 전과 후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얘들아, 이거 계산하면 안 돼. 왜? 가에서 전, 나에서 후 운동량이 보존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A와 B 전체의 운동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A가 감소한다면 그만큼 B가 증가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A와 B의 지금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되니까 디귿에서 누가 더 크다라고 나온 이 경우는 그대로 오답이다 체크하겠죠. 자, 그러면 6번 정답 그대로 1번에 있는 니은 체크하고 그 다음 7번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도 이걸 보자마자 처음에 뭔가 싶었는데 이 그래프가 조금 낯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또 질문을 했었고, 자, 그리고 또 하나, 힘을 줄 때 보통 한 방향으로 줘서 우리가 운동량이 변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물체를 중심으로 힘을 양쪽에서 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 읽어보면서 볼게요. 그린 가는 수평면에서 오른쪽으로 선생님 쪽으로 직선 운동하는 질량이 10kg인 물체에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의 힘
F1 그리고 F2가 각각 오른쪽 그리고 왼쪽으로 작용하는 0초일 때 모습이다 라고 합니다. 자, 0초일 때 운동량을 선생님 편의상 P0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럼 P0 이 값은 어떻게 될까? 질량 10kg, 여기에 처음 속도 V 이렇게 쓰겠죠. 단위를 생략하고 쓰면 그대로 10V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물체의 속력은 역시 V다라고 나와 있고, 그림 나는 F1과 F2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마지막에 중요한 조건이 있지.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0.1초일 때가 0초일 때의 2배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세로축의 힘의 크기, 가로축의 시간 나와 있으니까 이 그래프의 면적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프의 면적보다 그대로 충격량이잖아. 충격량, 힘 곱하기 힘을 받은 시간 이렇게 주어지니까. 자, 그리고 충격량이라는 것은 그대로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쓰겠죠. 그럼 아래쪽에 0.1초일 때의 운동량의 크기 P를 써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정지한 상황이 아니니까 P0라는 값이 그대로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F1에 의한 충격량의 크기를 선생님 I1 이렇게 쓸 거야. 그리고 F2에 의한 충격량의 크기를 I2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얘들아, 지금 이 물체에 운동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 속력은 증가하겠지. 운동량의 크기도 증가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플러스 붙으면 그대로 맞겠지 얘들아. 그런데 F2 같은 경우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힘을 가하면 가할수록 어떻게 된다? 속력이 느려져. 그러면 운동량의 크기도 감소할 거니까 부호를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크기 그대로 쓰면 위에서 P0라는 값이 10V라고 했으니까 10V 이렇게 써질 거고, 이거 각각 그래프에서 F1 밑에 그리고 F2 밑에 면적을 구하면 될 거야. 그럼 F1부터 보면은 힘이 200에서 600으로 일정하게 증가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평균값 그대로 400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죠. 400 곱하기 0.1초이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F2 같은 경우는 400에서 0으로 감소할 때, 그러면 이때 평균값 그대로 200 곱하기 0.1 이렇게 될 거고, 앞에 부호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아래 10V라는 이것에 40 마이너스 20이라고 주어져서 결국 10V 플러스 20이라고 나올 거야. 자, 그런데 뭐라 그랬어? 이 값이 문제 마지막에 했던 얘기 0초일 때의 2배이다 라고 얘기했잖아. 자, 그럼 그대로 식을 쓰면 어떻게 된다? 10V의 2배를 한 값이 10V 플러스 20이다 라고 써질 거고, 그대로 여기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10V가 그대로 20이니까 V라는 이 값은 2m/s라고 구할 수가 있죠. 자, 2m/s 정답 몇 번에 있어? 그대로 4번에 있으니까 잘 체크하고 그래프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힘의 방향에 따라서 운동량의 변화량, 그것도 역시 벡터라는 것 잘 기억해서 여기 확인하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8번 문제 바로 넘어가도 될 테니까 하나 더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의 가 상황부터 한번 볼게요. 가에서 지금 물체 A와 B가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높이가 H만큼 차이가 나도록 물체를 붙잡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후 물체를 놓았더니 질량이 큰 이 3M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겠지. 그게 지금 나의 상황인데 얼마나 내려갔냐라고 하니까 처음에 높이 차이가 H였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A가 높아서 3H만큼 높이 차가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거를 쭉 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아래 질량이 M인 물체 A 그리고 질량이 3M인 물체 B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실과 반대 방향으로 이 A에 작용하는 힘이 있을 텐데 그 크기가 중력이지 얘들아. 몇이야? mg 이렇게 있을 거야.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이 3m에 대한 중력이 있을 거니까 그대로 3mg 이렇게 있을 건데, 이 두 물체는 각각 움직일 수 없이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우리가 이걸 하나로 한번 취급해 보자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양쪽으로 mg, 3mg 당기니까 결과적으로 두 물체는 선생님 쪽으로 2mg라는 힘으로 당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합력이 이거란 얘기야. 자, 그럼 이게 뭐다? 바로 두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란 얘기야. 여기까지 됐지, 얘들아? 그리고 선생님이 하나씩 옮겨보도록 할게요. 자, 이 두 물체는 함께 움직이니까 만약에 A가 위로 H만큼 움직인다면 B는 여기서 또 H만큼 내려와야 돼. 맞아? 그러면 이렇게 H만큼 차이 나다가 이렇게 3H만큼 거꾸로 차이 나기 위해서는 총 얼마만큼 내려온다? B가 2H만큼 내려온다란 얘기야. 이 말은 함께 연결된 A는 2H만큼 올라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선생님은 알짜 힘이 한 2를 쓸 거야. 알짜 힘이 한 1의 크기는 뭐와 같다라고 얘기했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런데 가장 처음에 운동 에너지의 크기 몇이다? 잡아서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처음에 운동 에너지 이렇게 쓰면은 이 값이 0이다라고 할 거니까 결국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의 크기는 나중에 운동 에너지와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그대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알짜임이 한 1이니까 알짜임의 크기 2mg. 여기에 실제 두 물체가 이동한 거리 몇이다? 2h만큼 이동했다. 이렇게 쓰겠지. 이게 뭐다? 두 물체의 나중 운동 에너지야. 2분의 1에 총 질량 A와 B의 질량이니까 그대로 4m, 그리고 나중에 속도 V라고 하면은 V의 제곱 이렇게 써지겠죠. 자, 실제로 문제에서 구하는 게 나에서의 A의 속력이야. A의 속력이지만 A와 B가 같이 움직이니까 결국 B의 속력이라고 해도 되고, 그리고 선생님이 쓴 이 V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대로 약분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4 지워지고 M 약분되고, 그럼 2 넘어가면 2GH라는 이 값은 그대로 V의 제곱 주어지니까 V라는 값은 루트 2GH라고 구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문제 정답 그대로 2번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다? 둘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H에서 3H가 됐다고 해서 4H만큼 이동한 것이 아니란 얘기야. 자, 이 포인트 잘 체크하고 정답 체크하시고 그리고 9번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풀어보니까 모두 역학이었죠, 얘들아. 지난 방학 때 잘 놀지 않고 그래도 한 번쯤은 공부를 해봤니? 라고 확인하는 느낌이었어. 자, 그럼 마저 제대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에 대해서 설명 함께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자동차 A, B가 기준선 각각 P 그리고 Q에 속력 3V, 2V로 동시에 지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동시에 지난다 라는 얘기 잘 캐치해놔야 돼. 그리고 A가 Q를 속력 2V로 지나는 순간 B는 기준선 R을 VB로 지난다 라고 합니다. 그럼 A가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과 B가 Q에서 R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둘 다 같겠지. 그래서 이때 걸린 시간 그냥 모두 T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P와 Q 사이의 거리는 뭐다? L이고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라고 합니다. 자, 기억부터 나와 있는데 함께 구하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5V분의 2L이다 라고 나와 있어. 자, 우리가 L이라는 것을 구하면 되겠지. 이동한 거리. 지금 A의 운동이 등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을 이용해서 그대로 구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바로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겠지. 등가속도 운동에서 이동 거리는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이다 라고 하니까 평균 속도 2분의 처음 시간 3V, 나중 속력 2V, 처음 속력, 나중 속력 여기에 T다 라고 써줘서 결국 L은 2분의 5V의 T다 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시간 T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5V분의 2L이다 라고 구해지니까 여기 기억에 나온 보기는 그대로 정답이다. 또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니은 볼게요. 니은에 VB는 V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문제에서 또 주어졌던 조건이 뭐였어요, 얘들아?
가속도가 서로 같다라는 조건이 있었어. 자, 그리고 속도가 느려지는 걸 보니까 여기도 느려진다라고 할 거야. 또 하나, 시간은 같아. 자, 그럼 위를 한번 보자. A가 시간 t 동안 속력이 얼마만큼 느려졌지? 3V에서 2V로 V만큼 줄었잖아. 그럼 B도 같은 시간 t 동안 속력이 A와 동일하게 V만큼 감소해야 돼. 그 값이 VB가 되는 거야. 자, 그럼 그대로 VB라는 값은 2V에서 V를 뺀 값이니까 V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니은은 역시 정답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디귿 Q와 R 사이의 거리는 5분의 3L이다 라고 나왔어. 역시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여기 선생님 편의상 LQR 이렇게 써놓도록 할게요. LQR이라는 것은 B의 평균 속력 곱하기 걸린 시간 이렇게 하면 되죠. 자, B의 평균 속력, 처음 속력 2V, 나중 속력 그대로 V라고 했으니까 결국 2분의 2V 플러스 V 한 3V, 그리고 걸린 시간 T가 위에서 동일했으니까 5V분의 2L 이렇게 주어지죠. 자, 약분해보자. 2 그리고 V 약분하면 결국 남는 것은 5분의 3L이다 라고 구할 수 있어요. 자, 문제에서 역시나 5분의 3L이라고 나왔으니까 디귿도 정답이다 라고 체크하면 이 9번 문제 몇 번? 5번 정답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평균 속도를 잘 아느냐? 그 정도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 연습하시고 이번에 10번 문제 역시 확인해 볼게요.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다?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련된 문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런데 수평면에서 보니까 뭐래? 마찰 구간이 있어. 그 말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을 거다란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 마찰력이 한 1에 대해서 물을 수 있다란 얘기야. 문제 읽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물체를 빗면에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가 수평면에 V라는 속력으로 도달을 하고, 그리고 뭐다? 수평한 마찰 구간에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다 정지했대. 자, 여기까지는 마찰이 없었기 때문에 높이가 같은 이 수평면에서는 속도가 V로 일정하다란 얘기야.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편의상 마찰력이라는 것을 소문자 V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자,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니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바로 이 방향으로 작용을 할 거야. 그럼 마찰력이 한 1은 어떻게 돼야 돼, 얘들아? 이 전체에서 힘이 마찰력밖에 없기 때문에 R자 힘이 한 1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1의 크기 이렇게 한번 써보면 마찰력의 크기 그리고 뭐다? 이동한 거리 L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그때 마찰력이라는 것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해 놓도록 할게요. 이게 뭐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잖아. 그런데 나중에 물체가 정지했다라고 하니까 나중 속력 0이라고 생각하면 2분의 1의 m의 0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m의 v의 제곱 이렇게 써질 거야. 그리고 이 첫 번째에서 FL이라는 이것은 2분의 1의 m의 v의 제곱 이렇게 써지겠죠. 자, 이걸 힌트로 이 P점에서의 속력을 구해봐 라고 묻고 있어. 자, P점까지 가는 동안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뭐다? 이 F로 같아야 돼. 그런데 차이점은 오로지 뭐다? 이거야. 이동거리만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럼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바로 여기서 유출을 해내라는 건데 한번 밑에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구할 것 이렇게 프라임으로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작용한 마찰력의 크기 그대로 F인데 운동 방향과 반대니까 마이너스 써지고, 그때 마찰력이 작용한 때 그 이동한 거리 2분의 1L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이 크기가 어떻게 된다? 나중 속력이 VP라고 썼으니까 2분의 1의 M의 V의 P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M V의 제곱 이렇게 주어지겠지. 자,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요거야. 이거를 V로 표현하라 라는 거니까 위에서 그대로 아래 대입해 주면 되겠죠. 자,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M V의 제곱, 이게 2분의 1의 M VP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M V의 제곱 이렇게 주어져. 자, 그럼 이거 그대로 정리하면은 4분의 1의 M V의 제곱이라는 이 값이 2분의 1의 M VP의 제곱이라고 주어지니까
약분하고 약분해서 결과적으로 2분의 1 V의 제곱이라는 것은 VP의 제곱이다라고 해서 VP라는 것은 루트 2분의 1의 V다 라고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VP에 해당하는 이 값이 나와 있는 것은 5번 또 체크할 수가 있지. 자, 해설 시간은 조금 다른 풀이야 얘들아. 너희들이 선택을 하면 돼. 어떤 것이 더 빠르고 내가 받아들이기 쉬운지는. 자, 체크했으면 이제 바로 옆장 넘어가서 이제 11번부터 또 보겠습니다. 11번 같은 경우는 전기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도 시간 최대한 빠르게 풀기 위해서 충분히 연습을 해줘야 되겠죠. 자, 바로 볼게요. 자, 11번에 자, 이 그림을 보자마자 선생님은 보는 게 뭐냐면 바로 저마늄 말고 다른 원소야. 붕소와 인을 각각 도핑했다라고 하는데 이 붕소 위에 보니까 구멍이 하나 있고 인 위에 보니까 빠져나온 전자가 있어. 자, 우리는 이 전기단원에서 배웠어. 구멍의 다른 이름을 바로 양공이라 그랬지. 그럼 X 같은 경우는 이 써져 있는 대로 양공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니까 무슨? 바로 P형 반도체다라고 할 거고 이것 Y 같은 경우는 전자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니까 N형 반도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N형 반도체와 마이너스 극이 연결되어 있을 때 순방향 전압이라고 하는데 A와 B 중 N형 반도체와 마이너스 극으로 연결되는 것은 바로 A이기 때문에 A가 순방향, B가 역방향이다 라고 취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체크했으면 그대로 바로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에서 붕소의 원자가 전자가 5개다 라고 얘기합니다. 붕소의 원자가 전자는 몇 개일까 얘들아? 3개이기 때문에 주변에 저마뇽과 3개의 공유 결합을 하고 하나 부족해서 양공이 있는 거야. 그러면 기억은 3개로 고쳐야 되니까 그대로 오답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니은 S를 A에 연결하면 다이오드는 순방향 전압이 걸린다라고 하는데 아까 이미 썼었지 얘들아. 순방향이라고. 그래서 니은은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디귿 S를 B에 연결하면 Y의 전자는 접합면으로 이동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역방향 전압이 아니라 언제? 순방향 전압일 때 전자들이 접합면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B를 그대로 A로 고쳐야 되니까 디귿은 오답도 체크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A에 연결했을 때 이 P의 양공들도 어디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지 얘들아? 모두 접합면으로 이동한다라고 얘기할 거야. 이 11번 같은 문제는 굉장히 유사한 보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출제하니까 보기들 잘 정리하고 문제 풀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고. 자, 그럼 11번 정답 뭐다? 바로 니은 정답인 바로 2번 체크하고 그 아래에 있는 연력학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랜만에 보는 연력학 이런 느낌인데 그래프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압력과 부피 그래프에서 화살표를 보니까 A에서 B로 갔다가 다시 A로 오는 과정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A에서 B로 가는 과정 지금 표를 보니까 각각 흡수 또는 방출한 열량 그리고 하거나 받은 일의 양을 써놨어. 자, A에서 B로 간다. 먼저 보도록 할게요. 부피가 이렇게 커지는 과정이야. 자, 부피가 커진다.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열을 흡수해야 돼. 그래서 12Q라는 것은 흡수한 열량이다 라고 얘기할 거야. 그리고 거꾸로 B에서 A로 가는 과정은 압력은 커지지만 부피가 점점 줄어든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는 방출한 열량 그리고 여기는 누가 외부에서 받은 일이다 라고 이렇게 써줄 거야. 자, 흡수해서 10Q라는 것밖에 일을 못한대. 자, 그리고 일을 받았는데 Q라는 것을 방출한대. 9Q라는 것을 열을 방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흡수와 방출하는 이 차이가 바로 뭐다? 한 일과 받은 일 사이의 차이값이다 라고 보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기억이란 값은 뭐라고 체크된다? 12Q-9Q이기 때문에 몇? 여기가 3Q만큼 차이 나서 여기도 3Q만큼 차이 나야 되니까 기억은 7Q이다 라고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뭐? A에서 B로 가고 B에서 A로 가는 과정에서 12Q라는 것을 흡수했는데 일을 하고 9Q를 방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한 일에
이 열기관의 열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열량, 열효율이지 얘들아. 이 열효율이라는 것은 전체 흡수한 열량 12Q분의 12Q-9Q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 약분되면 그대로 4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자, 이렇게 두 가지만 찾았지만 먼저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기억에서 기억은 7Q이다 라고 나왔는데 아까 우리 7Q라고 구했으니까 그대로 기억 정답 체크하시고, 그리고 니은에서 B에서 A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 감소량을 물었는데 7Q라는 지금 외부의 2를 받았는데 9Q라는 것을 방출하니까 이 차이인 2Q만큼 지금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다라고 쓸 수 있어서 니은도 그대로 정답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에 열기관의 열효율은 위에 구한 대로 4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디귿도 역시 정답이다 라고 체크하면 이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대로 5번 정답 빠르게 체크할 수 있겠죠. 역시 오랜만에 봐서 좀 틀리지 않았나 싶은 문제이니까 확인하시고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역시나 최근에 학습했을 법한 문제인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구조가 주어져 있을 때, 에너지띠 구조가 주어져 있을 때 A는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직관적으로 도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체를 제외한 반도체 그리고 부도체 같은 경우는 띠 간격이 있는데 이 띠 간격의 크기에 따라서 구별을 하기 때문에 이건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문제를 봐야 돼. 그럼 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절대온도 0켈빈에서 고체 A 그리고 B의 에너지띠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A, B는 도체 그리고 반도체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라고 얘기하니까 A가 도체라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B가 그대로 반도체다 라고 쓰겠죠. 자, 그리고 전자는 에너지띠에 색칠된 부분까지 채워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설명을 보고 잘 확인해라 라고 합니다. 자, 다 찾았으니까 보기 기억부터. 기억에 A는 도체이다라고 하니까 그대로 도체라는 것은 맞겠죠. 그래서 기억 정답. 그리고 니은에 B에서 에너지가 3.52인 여기에 전자가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를 그대로 띠 간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띠 간격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구역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3.5에 해당하는 여기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니은은 5다이라고 체크하겠죠. 자, 그리고 디귿. B에서 원자가띠에 있는 이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에너지를 얼마만큼 흡수해야 된다? 바로 이 띠 간격만큼 흡수해야 돼. 우리가 계단을 오르는데 뭐 1층과 2층 사이에 어중간하게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자, 그럼 이 간격 몇이다? 4,2에서 3,1을 뺀 그대로 이 띠 간격이 2니까 최소한의 흡수해야 하는 에너지의 크기는 바로 2다라고 쓰겠죠. 그러면 그대로 디귿 역시 정답 체크하면 기억과 디귿 있는 3번 정답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과 함께 이 띠 간격 주어지면은 예시 물질이 뭐가 있고 그런 것까지 잘 알아두시면 훨씬 더 우리가 다음에 문제 잘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14번 봐야 될 텐데 14번이 생각보다 오답률이 조금 높았던 것 같아서 찬찬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가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그림. 지금 실린더가 주어져 있고 안에 이상기체가 들어있고 피스톤 그리고 추 이렇게 주어져 있어. 자, 추가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추에 의한 중력이 있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열량 Q를 방출하고 나가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이상기체 위에 피스톤, 추, 겉에 실린더도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얘들아, 추의 질량이 바뀌지 않았어. 추에 작용하는 중력이 바뀌지 않았고 이 위에 피스톤의 면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둘은 지금 압력이 동일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압력은 일정하다라고 이렇게 사이에 먼저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보기 기억부터 보면서 또 확인하겠습니다. 자, 기억에서 가에서 나로 하는 이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한다라는 개념은 부피가 어떻게 돼야 돼? 부피가 증가하는 개념이지, 얘들아. 그러면 부피가 지금 감소했으니까 우리는 일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래서 부피 감소.
그럼 바로 기억은 오답이다라고 체크가 가능하죠. 그리고 니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라고 얘기해. 선생님이 계속 말을 할 때 무슨 기체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했어. 이상기체. 자, 열량 Q를 방출하면서 지금 부피가 감소했대. 그럼 내부 에너지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감소한 것이니까 가가 더 큰 값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그대로 니은은 정답이다. 또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디귿. 가에서 나 과정에서 Q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Q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 어떻게 돼? 내려오면서 부피가 감소하면서 1을 받았어. 자, 그때 Q를 방출해. 자, 그러면 방출한 열량 Q라는 것은 지금 한일 여기에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둘의 값이 같다라고 나온 이 디귿 보기는 그대로 오답 체크할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돼야 돼?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그리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한 1을 양을 합했을 때 그게 바로 Q와 같다라고 주어져야 돼. 혹은 Q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그대로 정답 여기 2번 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썼을 텐데 바로 이 추 때문에 조금 헷갈렸을 테니까 이 디귿선지 잘 확인하고 이제 15번 문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실험 형태로 주어진 다이오드 문제 주어져 있는데 우선 가에서 주어진 대로 회로도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로도를 보면은 직류전원장치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G라고 쓰여져 있는 검유계 그리고 이 막대 모양으로 표시된 이 두 개가 바로 다이오드야. 그리고 옆에 전구 1, 전구 2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양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다이오드는 병렬 연결되어 있고 다이오드와 전구는 그대로 한 라인에 있으니까 각각 직렬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첫 번째 여기 이 전구 2에 연결된 이 라인에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실험 과정 나를 봤더니 뭐냐면 직류전원 장치를 연결을 했는데 스위치는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때 전구 1, 전구 2에 불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전류의 방향은 어떤지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그럼 전류의 방향으로부터 좀 유추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류의 방향이 D, 검유계 C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지. 그럼 이걸 연장해서 하면은 이렇게 전류가 들어갈 거고 A로 들어가면 당연히 B로 나올 거니까 이렇게 전류가 흘러간다라고 볼 거야. 자, B에서 전류가 나온대. 어떤 단자다? 그대로 플러스 단자다라고 표현하면 되고 A에서는 전류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단자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자, 여기서 전구 2는 옆에 스위치가 열려 있기 때문에 다이오드와 상관없이 전구에 불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전구 1 같은 경우는 옆에 다이오드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상황에서만 전류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특정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곳, 바로 전류를 제어하는 방향을 정해주는 이것을 우리는 다이오드의 정류작용이라고 할 거야. 자, 정류작용을 생각하면 어느 때만 전류가 흐른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순방향일 때만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하고 역방향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순방향이 되기 위해선 P형 반도체와 플러스 극이 연결되고 N형 반도체와 마이너스 극이 연결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역방향일 때는 P형 반도체와 마이너스 극 그리고 N형 반도체와 플러스 극이 연결되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전구에 불이 들어왔다?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이 다이오드에 걸린 전압은 어떤 방향? 바로 순방향 전압이다 라고 얘기할 거고 위에 마이너스 극과 연결된 것이 바로 X니까 마이너스 극과 연결된 이 X는 그대로 N형 반도체, 아래쪽이 P형 반도체다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자, 이게 지금 실험 나에서 분석한 내용이고 그대로 다에서는 이 극의 방향만 바꾼대. 자, 아까는 B가 플러스였지만 다에서는 마이너스 극, 여기가 플러스 극. 그리고 또 하나 스위치를 그대로 닫아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노란색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나와서 양쪽으로 갈 텐데
플러스 극과 X, 이 N형 반도체가 연결된 이 라인은 뭐다? 그대로 역방향 전압이고, 플러스 극과 스위치를 지나서 연결된 여기는 그대로 순방향 전압일 거야. 그러면 역방향 전압이 걸린 이 라인 전체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전구 1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순방향 전압이 걸린 이 라인에는 전류가 흘러서 전구 2에만 불이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아래 표를 보면은 전구 1에는 다해 과정에서 불이 들어오지 않았고, 전구 2에서는 확인해라 라고 하는데, 그럼 이 기억을 확인한 결과 뭐다? 불이 들어왔으니까 동그라미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체크했으면 그대로 기억부터 확인해 봅시다. 기억에 X는 P형 반도체이다 라고 하는데, X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N형 반도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틀렸어. 자, 이 보기를 어떻게 바꿔낼 수 있냐? 이 N형 반도체냐 P형 반도체냐를, 자, 첫 번째 한번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기억 플러스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자유전자에 의해서 혹은 전자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써도 기억과 동일한 의미가 되겠지. 자, 그리고 X는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원소를 도핑한다. 이렇게 바꿔내도 다 같은 의미의 복이란 얘기야. 약간 말장난스러워 보이지만 너희들이 이것들 하나하나에 연습이 되어야 자유자재로 시간 빠르게 체크하니까 이 기억 플러스 보기도 옆에 좀 써가면서 공부해보시고, 그리고 니은 보기도 보도록 할게요. 니은에 나에서 A는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뭐야? 아까 순방향이 맞았으니까 니은은 그대로 정답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이 되어서 순방향 전압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전하 운반자의 이동으로도 또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순방향 전압일 때 전하 운반자는 어떻게 된다라고 표현하지, 얘들아? 우리가 일단 전하 운반자라는 것은 각각 전자 혹은 양공을 얘기할 텐데, 전자와 양공을 묶어서 전하 운반자라고 위에 써볼게요. 자, 이것은 어디로 간다? 순방향 전압이기 때문에 접합면을 향해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방향일 때는 이 전자와 양공이 접합면과 멀어진다.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도 또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는 굉장히 계산이 없는 것 같아서 쉽지만 그만큼 빠르게 해결해야 되니까 이런 다양한 형태의 보기들 잘 확인하고 마지막 디귿 볼게요. 디귿에서 이 기억에 들어갈 것은 동그라미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당연히 아까 구했으니까 그대로 정답이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체크하면 정답 몇 번이야? 니은과 디귿 있는 그대로 4번 이렇게 또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 확인했으면 이제 우리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마지막 페이지 함께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문제 주어져 있는데, 16번은 생각보다 어렵게 안 나온 바로 우리 일반 상대성 이론이 아니지, 특수 상대성 이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고 했을 때 생각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광속 불변 원리 이렇게 주어지겠지. 이게 뭐야, 얘들아? 어떠한 좌표계에서 보아도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란 얘기야. 자,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공기 중이랑 물에서 속도 다르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야. 얘들아, 공기랑 물은 같은 좌표계 안에 있어. 근데 매질의 종류가 바뀐 거야. 근데 우리가 얘기한 여기 광속 불변의 법칙은 다른 좌표계까지 비교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좌표계와 좌표계 사이에.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을 해줘야 되고, 자, 그리고 좌표계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가고 길이도 다르게 느껴진대. 그래서 길이 수축. 또 하나 나올 게 시간 지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항상 기준점은 나다라는 얘기야. 나를 기준으로 다르게 보인다라는 것.
자, 요거 생각하고 이제 보기 그리고 문제 읽으면서 해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먼저 읽어보면 그림은 관찰자 P에 대해 관찰자 Q가 탄 이 우주선이 광속에 가까운 속력 V로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P의 관성계에서, 자, 여기 체크해야 되겠지. 항상 누가 봤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P의 관성계에서 체크하시고 광원과 그리고 빛 검출기 AB는 정지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 P, 검출기 A, 광원 O, 검출기 B가 다 같은 좌표계란 얘기야. 자, 그러면 P가 본 이것이 AB 사이의 거리가 고유 길이가 될 거야. 자,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리고 O에서 동시에 발생한 빛은 A와 B에 동시에 도달한대. 자, 이렇게 놓고 A, O, B를 잇는 직선과 우주선의 운동 방향이 나란하다라고 합니다. 그럼 P와 같은 좌표계에 이 세 개가 있다고 얘기했고 Q는 다른 좌표계인 상황에서 운동 방향과 지금 이 직선이 나란하니까 Q가 봤을 때 A, 광원, B 사이의 거리는 짧아져 보일 거야. 그게 아까 얘기한 바로 길이 수축이란 얘기야. 자, 이 개념 생각했으니까 그대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확인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기억에서 바로 얘들아 나왔지. 뭐라고 했냐? 빛의 속력은 P의 관성계와 그리고 Q의 관성계에서 같다라고 주어져 있어. 이 말 뭐다? 요거야. 광속 불변의 원리. 너희가 기억만 하면 맞을 수 있는 복이니까 빠르게 체크하면 이것은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리고 니은 O와 A 사이의 거리는 P의 관성계에서가 Q의 관성계에서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P가 본 여기 사이 거리 혹은 A에서 B 사이의 거리, O에서 B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고유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좌표계인 Q에서 봤을 때 이 거리들은 길이가 수축됐다라고 얘기할 거야. 자, 그럼 Q가 봤을 때 짧아져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결국 P가 본 것이 더 큰 값이다라고 얘기해야 돼서 그대로 니은은 역시 정답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 Q의 관성계에서 O에서 발생한 빛은 A와 B에 동시에 도달한다라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은 내 기준이니까 내 기준으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 Q에 탔다라고 자, Q에 탔는데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선생님은 그걸 못 느껴. 우리 실생활에서 지구가 자전한다, 공전한다 느낄 수 없는 것처럼 그러면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P 그리고 검출기 A, 광원 B가 움직인다라고 할 거야. 내가 움직이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그럼 Q가 봤을 때 빛이 쏘여지고 난 후, 양쪽으로 출발을 하고 난 후에 검출기 A는 이쯤, 그리고 검출기 B는 이쯤으로 이렇게 다 이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광원에서 검출기 B까지의 거리가 더 짧으니까 Q가 느끼기에는 동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바로 B가 더 먼저 도달한다라고 느끼겠지. 왜 그래야 돼? 빛의 속력은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디귿 하나 또 오답 체크해서 정답 그대로 3번 체크하면은 사실 이것도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선생님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체크하고 그리고 또 가볍게 풀 수 있는 1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는 지금 에너지 준위 그리고 각각 발생하는 빛의 파장 주어져 있고 이 ABC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바로 대문자 A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은 이걸 보는 순간 바로 이 화살표의 길이를 먼저 생각을 해볼 거야. 화살표의 길이가 나타내는 게 바로 천자가 전이하면서 방출하는 에너지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 에너지의 크기는 화살표가 가장 긴 C가 가장 크고 그리고 A, 마지막이 B다 라고 쓰겠지. 자, 그리고 에너지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했어? 우리 플랑크 상수의 빛의 진동수로 표현했으니까 각각의 진동수를 지금 동일하게 첨자를 붙여서 얘기를 하면 진동수도 역시 C가 가장 크고 그리고 A, 마지막이 B다 라고 될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진동수라는 것은 람다, 파장분의 빛의 속력 C다라고 쓸 거야. 자, 이걸 이용해서 그대로 파장도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 파장도 C, A, B 요 순서로 쓸 텐데 서로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동의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파장이 가장 긴 것이 누구다? 그대로
B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선 중에서 A가 파장이 가장 긴 것에 속하기 때문에 이건 바로 B의 것이다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부등호로 표현도 해봐야 되겠지만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너지의 크기를 직접 비교할 거야. 어떻게? 자, C 같은 경우는 주양자 수가 지금 3에서 1로 전이하는 상황이고 A는 2에서 1, B는 3에서 2니까 이걸 그대로 등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C에서의 에너지의 크기는 바로 A와 B에서의 에너지의 크기를 더한 것과 같아. 그리고 조금 전에도 썼듯이 에너지라는 것은 플랑크 상수의 바로 진동수로 표현이 되니까 그대로 한번 써주면 자, 요렇게 표현이 될 거고 여기서 동일한 플랑크 상수를 약분을 하면 C의 진동수의 크기는 그대로 A의 진동수와 B의 진동수의 합과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자, 진동수는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 파장 람다 C분의 HC라는 이 값이 파장 람다 A분의 HC 플러스 파장 람다 B분의 HC 이렇게 써질 거야. 선생님이 플랑크 상수부터 쓴 거는 사실 이 에너지에서부터 내려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동일하게 이 분자가 다 약분이 될 거라서 결과적으로 옆에 쓰면 C의 파장분의 1이라는 이 값은 A의 파장분의 1 그리고 B의 파장분의 1 이렇게 주어져야 돼. 자, 선생님이 이걸 굳이 막 계속 유도한 이유는 자, 이 형태 세 가지를 비교해 보자라는 얘기야.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에너지와 진동수는 깔끔하게 주어진 걸 더하면 돼. 그런데 우리 파장 같은 경우는 더하면 안 되지. 역수를 취해서 더해야 되는 건데 보기에 그냥 람다 C라는 것은 람다 A 플러스 람다 B이다 이런 형태로 오답을 많이 출제한다는 얘기야. 실제로 디귿 보기도 이러한 형태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 정답 마무리 체크하면서 이제 확인할게요. 자, 기억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기억에서 A의 파장은 람다 B이다. 이 말 조금 전에 했으니까 그대로 정답이죠. 그리고 니은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C에서가 여기부터 봐야 되겠다. C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저 부등호 보면 C가 가장 크니까 이것도 정답이다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디귿 람다 C는 람다 A와 람다 B의 합이다라고 하는데 이 복이 나온 순간 얘들아 이건 생각할 거 없이 오답이다라고 체크할 만큼 눈을 길러야 됩니다. 정답을 고치고 싶다면 이렇게 아래 분모로 취한 것 확인해서 고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디귿 오답 체크해서 이 문제 그대로 정답 3번 체크하고 다시는 틀리지 말자 얘들아. 자, 이렇게 체크했으면 이제 18번 우리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들 하나하나 또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 나쁘지 않았는데 싶었는데 오답률이 생각보다 있었어. 자, 문제 읽어보면서 보겠습니다. 그림은 질량이 3m인 물체 A가 질량이 m인 물체 B와 실로 연결되어 뭐라고 나왔어?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것이다 라고 나왔어. 자, 평소에는 우리한테 정지한 상태를 유지한다 라고 나왔는데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면 알짜임의 크기가 0이다 라고 우리가 바로 찾아냈잖아. 그런데 얘들아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이 말도 가속도의 크기가 0이잖아. 일정한 속도니까. 그래서 이때도 알짜임이 0인 상황이다라는 걸 준 거야. 그리고 A가 P점을 지났을 때 뭘 한다? C를 끊었대. 그랬더니 각각 가속도의 크기가 AA 그리고 AB로 운동을 한다라고 나왔어. 그때 A와 B의 가속도의 B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선생님이 바로 직관적으로 이 하살표 아래 방향으로 썼는데 이거 우리 미끄럼틀만 타도 생각할 수 있겠지 얘들아. 미끄럼틀에 앉아있으면 이 아래 방향으로 중력에 의해 움직이니까 A에 작용하는 가속도의 크기는 이 아래 방향 가속도라는 얘기야. 그리고 B 같은 경우도 뚝 끊기면 그냥 자유낙하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여기 그대로 중력 가속도 G다 이렇게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선생님이 수평면에 나란히 한번 펴놓도록 할게요. 질량이 3m인 A 그리고 질량이 m인 B. 자, 질량이 3m인 A 같은 경우는 실과 반대 방향으로
아랫방향으로 향하는 가속도가 AA라고 있을 거야. 그럼 이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3MA의 A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역시 중력이 있어서 3이 아니지 mg 이렇게 써질 거고, 그리고 이때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이 물체가 두 물체가 한 물체처럼 움직이니까 이걸 함께 표현하면 이때 두 물체에 함께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가 0이다 이렇게 써지는 거야. 그럼 이 알짜임의 크기가 0이라는 것은 3mA의 A라는 이 값이 mg이다 라고 쓸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그대로 m 약분하면 A의 A라는 이 크기는 3분의 1g다 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럼 다 구했어. AA 대 AB를 구하라고 했는데 AA 같은 경우는 3분의 1g라고 나와 있고 위에서 B 같은 경우는 g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럼 약분하면 어떻게 된다? g 약분하고 3분의 1 대 1이니까 1 대 3이다 이렇게 구하겠죠. 자, 이렇게 구하면 너희도 어렵지 않아. 딱 요 그림을 잘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1 대 3 나와 있는 정답 그대로 몇 번에 있다? 5번에 있다 이렇게 또 체크할 수가 있겠죠. 자, 요거 잘 체크했으면 그 다음 전기력과 관련된 19번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가와 나 상황 주어져 있고 구수를 잘 보면은 지금 배치가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각각 점전화를 뜻하는 것이니까 문제 또 읽어보면서 볼게요. 그린 가는 점전화 A, B, C를 X축상에 같은 간격으로 고정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여기 간격 같다는 거야. 선생님은 여기 BC 사이, AB 사이 간격 그냥 편의상 그냥 1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는 가에서 이 B와 C의 위치만 바꾸어서 고정시킨 걸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가와 나에서 C에는 같은 방향으로 크기가 각각 3F 그리고 2F인 전기력이 작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 마지막에 A의 전하량의 크기가 플러스 Q이다 라고 나와 있고 그때 B의 전하량의 크기를 구하라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주었을 때 문제에서 딱 주어진 기준점이 있었어 얘들아. 바로 C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같고 그리고 힘의 크기가 각각 2F, 3F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 3F, 2F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 그럼 선생님은 전기력의 크기를 먼저 정의를 한번 써보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전기력이라는 것은 쿨롱 상수의 거리의 제곱분의 두 점전화의 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중 C에 대해서만 얘기하니까 C의 전하량을 그냥 플러스 1쿨롱으로 보자라고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플러스 1쿨롱, 플러스 1쿨롱. 이건 기준이 같으니까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놓고 A와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A와 C는 둘 다 양전하니까 C는 A에 의해서 이렇게 밀리는 힘이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서도 플러스 Q 이렇게 주어지니까 플러스 플러스라서 밀리는 힘이 이렇게 있을 거야. 자, 선생님이 눈에 보이게 화살표의 길이를 다르게 그렸어. 왜 그랬을까? A와 C 사이의 거리가 가에서는 한 칸, 두 칸이었는데 여기서는 한 칸밖에 되지 않았다는 얘기야.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얘기고 거리가 가까워지면 전기력의 크기는 커지니까 화살표의 길이를 더 길게 그렸어. 그러면 정확하게 이 크기가 몇 배일까 얘들아? 제곱에 반비례하는 값이니까 여기서의 크기를 선생님이 편의상 A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의 크기는 4분의 1 A이다 라고 얘기하겠지. 거리가 2배 벌어졌으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볼게요. A와 B가 C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가 여기서 3F고 여기서 2F래. 자, 요걸 생각해야 돼 이제. 작은 힘에 P가 작용한 힘을 더해줬더니 더 큰 힘이 나왔대. 그 말은 뭐다? B도 A와 같은 방향으로 어떤 힘을 줬다란 얘기야. 그때 이 B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그대로 여기서 B 이렇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도 힘을 줬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런데 일단 힘의 크기는 얘들아 가와 같아야 돼. B가 C에 작용하는 힘, B가 C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거리가 1로 동일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화살표의 방향인데 선생님이 A와 같은 방향으로 C를 밀어준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B는 전하의 종류가 양전하가 되고 당연히 같은 종류인 B니까 여기서도 양전하가 될 텐데 양전하와 양전하는 서로 밀어주니까 이때는 반대편에 있어서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B가 작용해야 되는 거야. 자, 이걸 이용해서 그대로 한번 연립 방정식 풀어보도록 할게요. 4분의 1 A 플러스 B라는 이 값이 3F 그리고 A 마이너스 B라는 이 값이 그대로 2F이다 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면 연립을 그대로 해서 더해주면 4분의 5A라는 값이 5F라고 주어지고 여기서 약분하면 A라는 값은 그대로 4F이다 라고 하겠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식에 그대로 넣어주면 B라는 값은 2F이다 라고 할 거야. 자, 그럼 이제 A가 무엇인지 잠깐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A라는 이 힘의 크기는 누구와 누구 사이 작용하는 힘이다? 그대로 A와 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었어. 그리고 거리는 선생님 여기서 A라고 얘기했지. 저 끝에서 안 하고 거리는 A와 C 사이의 거리 선생님 그냥 편의상 R이라고 쓰면 이 크기가 1이라고 정의한 거야. 그리고 두 번째 B 같은 경우는 B와 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인데 B와 C 사이의 거리는 역시 1이었어. 자, 전기력을 얘기할 때 지금 거리는 동일하대. 그런데 힘을 주는 전하의 종류가 바뀌었더니 힘의 크기가 절반으로 줄었대. 그러면 이 A의 전하량이 플러스 Q라고 했으니까 B의 전하의 종류는 플러스였고 동일하게 전하의 크기는 힘이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대로 2분의 1 Q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정답이 B의 전하량의 크기는 플러스 2분의 1 Q이다 라고 해서 정답 1번에 딱 하니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확인할 거 뭐다? 전하의 종류 결정하기 위해서 각각의 전기력 확인하고 그리고 같은 거리로 임의의 전기력을 문자로 표현을 하고 방정식 세워서 그대로 전하량을 유추하면 되는 거야. 자, 꼭 연습해봐야 돼.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 문제는 너희들이 느끼기에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하니까 잘 확인하고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 20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역시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관련된 것 같은데 문제 읽어보고 바로 보도록 할게요. 그린 가와 같이 라고 주어져 있지 얘들아. 여기 가처럼 용수철 상수가 100N/m인 용수철과 연결된 물체 A에 물체 B와 C가 실로 연결되어 뭐 한다? 정지에 있다라고 얘기해. 자, 정지에 있다라는 것의 의미는 역시 R자임이 0이란 얘기야. 자, 이 R자임이 0이라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각의 작용하는 힘 보도록 할게요. 물체가 매달려 있어 얘들아. 그러면 실의 방향으로 지금 이 C에 작용하는 중력 그리고 B에 작용하는 중력 이렇게 있겠지. A에 작용하는 중력 이렇게 표시할 수 있지만 지금 당겨진 방향과는 수직이니까 우리가 이건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럼 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총 중력의 크기는 몇이야? B와 C의 총 질량이 3kg이니까 3kg의 중력 가속도 10m/s의 제곱 곱해서 30N 이렇게 쓰겠죠. 자, 가만히 있으면 중력에 의해 낙하를 할 텐데 A 옆에 용수철에 의해서 붙잡혀 있어. 그럼 낙하하는 B와 C를 붙잡기 위해서 용수철은 원래 길이보다 X만큼 늘어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탄성력의 크기만 쓴다면 부호를 안 쓰고 용수철 상수의 늘어난 길이 이렇게 곱해서 쓰겠지. 그럼 이 탄성력은 돌아가려고 하니까 결국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해서 이 R자임의 크기가 0이 되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정지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탄성력의 크기는 이 중력의 크기와 같다. 또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그대로 아까 탄성계수가 100이라고 했으니까 100N/m 여기에 X라는 거리는 뭐다? 30N이다 라고 될 거야. 그럼 여기서 X는 0.3m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원래 BC가 매달려 있을 때 이때 늘어난 길이가 0.3m라고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 상황은 가에서 뭘 했대? 뭐? P의 C를 끊었대. 자, P의 C를 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
중력의 크기가 작아져. 그러면 덜 당겨지니까 이 용수철이 압축이 되겠지. 그러면 늘어난 길이는 최종적으로 몇이야 얘들아? 0.3만큼 늘어났다, 0.1만큼 줄어들었으니까 0.2m만큼 현재 늘어나 있다. 이렇게 또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면서 어떤 일이 있어? 늘어난 게 아니지, 줄어들면서 A가 움직였어. 그리고 B도 움직였어. 그리고 또 하나, B는 위로 올라갔어. 맞니? A의 높이는 어때? A는 높이가 변하지 않았어. 자, 이걸 이용해서 식을 하나 써볼게요. 자,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어. 이게 뭘 했냐라고 묻는다면 뭘 했지? 우선 움직였어. 누구를? A와 B를 함께 움직였다는 얘기는 A와 B의 속력이 똑같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올렸어. B를. 그래서 결국 탄성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A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 그리고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 이렇게 쓰겠죠. 여기 중력, B 이렇게 써놓도록 할게요. 그럼 이거 그대로 식을 세워서 이제 구하면 되니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속 포텐셜 에너지 너희 까먹었을 법하니까 잠깐 쓰면 이 크기는 2분의 1의 K의 X의 제곱 이걸 쓰겠죠. 그리고 당연히 운동 에너지는 지금까지 썼으니까 2분의 1의 M의 V의 제곱이라고 써질 거고, 그리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 요걸 쓸 거야. 자, 여기서 지금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X 그리고 AB의 운동 에너지니까 AB의 질량, 그리고 얘는 B에 작용하는 중력이니까 각각 요걸 확인해야 돼. 자, 요걸 바탕으로 이제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원래 갖고 있던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부터 쓰면 2분의 1의 탄성계수, 용수철 상수 100에 0.3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서 2분의 1에 100에 0.2의 제곱 이렇게 돼야 돼. 자, 그림에서는 분명히 0.1m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용수철이 늘어난 최종 길이는 0.2m니까 요거 헷갈리지 않고 잘 0.2로 넣어줘야 우리가 이거 풀 수 있었겠죠. 자, 이렇게 체크하고 이것이 뭐가 됐다? A, B의 총 운동 에너지니까 2분의 1에 A와 B의 총 질량 1 플러스 2 해서 3kg, 여기에 V의 제곱. 그리고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니까 이때 질량은 B의 질량인 2kg, 그리고 10, 그리고 실제 올라간 높이 0.1m를 써줘야 돼. 그래서 반드시 체크할 게 이 값, 그리고 여기서의 질량, 그리고 여기서의 질량, 그리고 여기서 실제 올라간 높이, 요거 체크하면 되겠죠. 자, 이제 이거 계산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묶어 보도록 할게요. 2분의 1에 100에 0.09 마이너스 0.04, 이 값이 2분의 1에 3의 V의 제곱 플러스 여기 계산하면 그대로 2라는 값이 되지. 자, 그리고 여기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0.05라는 값이 될 거야. 자, 0.05란 값에 100을 곱해주면 몇이 될까? 그대로 5가 되겠지. 그럼 위에다가 이제 다시 좀 쓰면은 2분의 1에 5라는 값을 곱한 값은 그대로 2분의 3의 V의 제곱 플러스 2다라고 될 거고, 2분의 5에서 옆에 있는 2 넘겨서 그대로 빼주면 그 값이 2분의 1이고 이게 2분의 3의 V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 그대로 약분하고 V라는 값을 구하면 그게 루트 3분의 1m/s다 라고 되겠죠. 자, 그럼 이 값 나온 것 그대로 1번에 있으니까 1번 정답 체크하고 이 아래식에서 선생님이 체크한 이 네모 칸들이 너희들한테 실수를 유발하는 칸이거든. 반드시 왜 이런 값을 대입해 줘야 되는지 확인하고 이 시험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공부하면서 부족한 것도 있고, 이제 새로운 단원 공부는 어떻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막 생길 텐데요. 그럴 때 어떻게? 바로 여기 있는 개념 완성에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면 됩니다. 선생님 친절하게 늘 댓글도 달아주려고 노력하니까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11월 모의고사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